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의 경쟁은 솔직히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또래 친구들이 하는 거라면 꼭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물론 경쟁을 하면서 성장도 한다지만 과도한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죠. 제 인생에도 절 경쟁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임을 쭉 갖고 계셨어요. 친한 동네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든 것인데 그중 한 가족이 바로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생의 부모님이셨죠. 나중에 듣기로는 그 동창생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은 고등학교까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까지 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도 자주 두 사람을 비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같은 나이였던 저와 동창생도 그런 비교를 많이 당했었죠. 저희 집에서는 그쪽 집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유독 그쪽 집안에서는 저희 집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모임을 다녀온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 동창생에 대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은미야, 너 혹시 주연이랑 친하니? 이번에 모임 갔다 왔다가 너랑 같이 주말에 놀러 간다고 하던데 주말에 주연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었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어디 갔다 오자고 했었잖아. 모르고 약속 잡은 거야? 주연이한테 얼른 전화해서 주말에는 같이 못 논다고 해. 가족 모임이라서 같이 못 논다고 다음 주에 놀자고 그러렴. 무슨 소리야? 나 주연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걔가 주말에 나랑 놀기로 했대? 나 걔랑 친하지도 않아. 엄마도 알잖아. 내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보낸대. 무슨 갑자기 만나서 논다는 거야. 걔네 부모님이 나랑 놀기로 했다셔? 아닌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다른데 무슨. 그렇지?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 저저번 주인가? 주연이가 너랑 놀다가 무슨 자정이 다 돼서 집에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우리 주말에 할머니 댁 갔다 왔었잖아. 근데 너랑 놀다가 늦게 와서 자기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주말마다 노는 거 너 아닌 거지? 왜 너랑 논다고 말했나 몰라? 주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해야 하나? 다음에 또 그런 소리 나오면 엄마가 말해. 나랑 노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둘이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면서 한번 말해봐. 걔는 왜 내 이름 팔아서 밖에서 노는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하기라도 하면 몰라. 이름만 알고 같이 논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뒤로도 동창생은 또다시 제 이름을 언급했고 엄마는 그 집에 저와 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나 보더라고요. 중학교 3년 내내 저와 말도 안 했던 그 동창생은 그때 딱 한 번 연락이 왔죠. 그래도 친구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는 절 차단시켜 뭐라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황당한 일로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동창생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 동창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부모님도 모임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씩 동창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전에 듣기론 휴학도 중간에 여러 번 했었고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면서 졸업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 인사 담당자님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팀장님, 혹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지인분 면접 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잘 몰랐는데 팀장님이 혹시 저한테 말씀을 못 해주신 건가 싶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지인 추천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그거 모르시고 그냥 원서 접수하라고 하신 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중학교 동창분 중에 이주연 씨라고 있으시죠? 저번에 면접 볼 때 팀장님 얘기하던데. 네? 이주연이요? 아, 저랑 중학교 동창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 면접 봤어요? 그건 몰랐네.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여기 다니고 있는 거 모를 텐데. 어디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인 추천은 또 뭐예요? 아, 그냥 뭐 낙하산 같은 거죠. 아, 농담이고 직원들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분 계시면 가끔씩 면접 보고 채용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면접 오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팀장님 얘기하시던데요?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하시던데. 본인은 뭐 다른 회사 가고 싶었는데 팀장님이 적극 추천해줘서 지원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 걔랑 별로 안 친해요. 졸업하고서는 연락 한 번도, 한 번은 했는데 어쨌든 연락처도 모르고 오며 가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면접도 봤어요? 채용까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팀장님이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길래 팀장님이 괜찮은 지인분 여기 지원하라고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결제까지 올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팀장님 엄청 좋게 보는 거 아시잖아요. 팀장님이 추천한 인물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펙 다 안 보고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보고는 할게요. 동창생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입사 지원을 했고 평소에 자유롭게 채용을 하던 회사에서는 제가 추천을 한 줄 알고 바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큰 회사도 아닌데 굳이 왜 여길 지원했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면접 얘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는 깔깔 웃으면서 왜 그런 거 같냐며 말을 해주었죠.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걔는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니? 안 그래도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도 너랑 엄청 친하다면서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가 해명하느라 바빴잖아. 너 고등학교 때 누가 너 예쁘다고 우리 학교에 소문 났었다고 했잖아. 그때 걔가 너랑 엄청 친하다고 말하고 다녀서 애들 다 걔한테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그때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어릴 때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내 이름 팔고 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인사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고민했다니까. 아니 걔는 해외도 다녀오고 스펙도 좋을 텐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걔도 알고 보니까 해외 나가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 어쨌든 학점도 엉망해. 다른 스펙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러다가 너 소식 듣게 되고 팀장 달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들려서 그런가?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면접 보면서 네 얘기할 생각을 다 했대? 하긴 걔는 항상 너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해 하더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는 계속 하는 거 알고 있지? 걔가 와서는 자꾸 네 소식 묻는데 난감하다니까. 저와는 어떠한 교류도 없이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 알아본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했어요. 동창과는 어떠한 교류가 없었지만 부모님 모임은 계속 됐었죠.
한 번은 엄마가 계속 저에게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갑자기 무슨 소개야. 그리고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고 일도 바빠. 그냥 소개 안 받는다고 해. 저번부터 누가 자꾸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냥 못한다고 딸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 누구길래 자꾸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아빠도 절대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너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엄청 딱인 사람이 있다면서 나중에 더 늦으면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꼭 만나봐야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 번 거절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벌써 몇 개월이야. 6개월 동안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 나도 듣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서.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용복 아저씨가 그러셔? 에이, 그냥 남자친구 있어서 안 된다고 해, 그럼. 용복 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진짜 시간도 없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중간에서 잘 거절해줘. 용복 아저씨가 아니고, 주연이네 엄마가 너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말하잖아. 내가 너 남자친구 있다고도 했는데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남자친구 없다고 꼭 만나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회사도 10년 동안 다니고 성실하고 지역도 가깝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네가 좀 생각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볼게. 엄마가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해 나가보니 가관이었어요. 사실 외모를 그다지 따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키도 저보다 한참이나 작았고 심지어 나이도 15살이나 많아서 50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도 맞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맞지 않아 밥만 먹고 헤어졌고 그 뒤로 애프터도 모두 거절했어요.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아, 엄마,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 여자가 필요하대. 거기다가 아이는 넷을 낳아야 하는데 솔직히 내 나이도 너무 많은데 하드 주변에서 만나보라고 성하여서 억지로 나왔다더라. 어이가 없어서. 집은 반반으로 각자 나눠서 해와야 하고 그런데 시댁에 예단은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고 연봉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 자기랑 비슷하게 모아서 그런가 나보고 마음에 든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아니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야? 아니 주연이 엄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다더니 너보다 나이도 그렇게나 많고 거기다가 합갈 여자를 찾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라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주연이랑 연결해 주라고 말도 했었거든. 근데 주연이보다는 우리 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소개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잘 안 됐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긴 전달하지 마. 내가 그 남자한테는 얘기를 했어. 나랑 생각이 달라서 더 만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안 됐다고만 얘기해. 아니 주연이 엄마는 왜 그런 사람이랑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겠다고 한 게 잘못이었어. 어쩐지 갑자기 내 딸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만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해서 소개받아라 난리통이길래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소개를 해주나 했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딸아. 결국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 모임도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죠. 들어보니 동창은 우리 회사가 떨어지고 다단계처럼 보이는 회사에 다니는 듯 했고 그 부모님들도 동창 일을 걷어주는 듯
모임에 계속 물건을 강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모임이 파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동창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대학 동기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안 그래도 너랑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너 이주연이라고 알아? 우연히 동호회에서 알게 됐는데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왔다면서 그래서 친해졌거든? 너랑 엄청 친하다고 하던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물건 팔던데 너 알고 있었어? 나한테 이것저것 물건 파려고 하길래 그냥 손절했거든. 너는 모르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주연? 나랑 중학교 동창 이주연 말하는 거야? 걔는 또 왜 그러는 거야? 나랑 걔 한 번도 친한 적 없었어. 중학교 때도 잘 몰랐고 고등학교는 심지어 다른 학교 나와서 친할 일도 없었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랑 친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 듣기로는 너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 소개해준 것도 너라고 하면서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 물건 괜찮은 건가 싶어서 몇 개 샀는데 써보니까 영 별로더라고. 좀 끼름칙해서 네 이름 팔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락해봤어. 연락하길 진짜 잘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니까 너도 조심해. 지나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무대응이 방법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자꾸만 저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창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왜 자꾸 저에 대해서 묻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물어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 동창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주변에 물어서 네 연락처 알게 됐어.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대학 동기랑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너랑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랑 친했었다고 하길래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내 소식도 물어본다고 하고 혹시 나랑 연락하려고 그런 건가 싶어서 내가 먼저 연락해봤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왜 널 궁금해해? 나 한 번도 너 궁금해한 적 없는데? 뭔가 잘못 알았겠지. 너야말로 남한테 내 전화번호 묻고 다니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혹시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준 남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던데? 네가 그냥 안 만나겠다고 했다며?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같던데 왜 안 만난다는 건데? 그건 그냥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아무튼 네가 내 소식 묻고 다닌다고 하길래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너랑 나랑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 나도 간간히 네 소식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은가 했는데 너랑 내가? 너랑 나랑 언제 친했었다고? 갑자기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그냥 너랑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겹쳐서 할 말 없을 때 얘기 잠깐 꺼낸 것뿐이지. 난 너 궁금해하지 않아. 누가 자꾸 내가 물어본다 어쩐다면서 말 만드는 모양인데 네 친구나 관리 잘해. 나는 너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 없으니까. 동창의 반응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 뒤로 다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묻지 않는 듯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친척들만 모시고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소식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 절친들도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따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아니었으니 더욱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결혼 소식은 동창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고 필요한 때 친구랑 나눈 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 이주연이랑 그 후로 연락 안 해봤지? 걔는 왜 이렇게 네 생활에 관심이 많다니?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리니까 어디서 결혼하냐? 왜 비공개로 하는 거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시댁은 뭐 하냐? 꼴찌꼴찌 어찌나 캐묻던지. 네 남편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길래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알려줬어. 또 괜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또 이주연이야? 걔는 왜 이렇게 내 소식을 궁금해한대? 엄마네 모임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던데 잘 살고 있긴 한다니? 엄마네 모임 끊기고 나서는 거의 소식을 알 길이 없긴 했는데 내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대?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그때 우리 결혼 축하 자리 만들었을 때 SNS에 올린 거 봤나 보더라고. 누구 결혼하냐고 물어봐서 너 결혼할 거라고 했었거든. 그랬더니 왜 자기는 초대를 안 하냐면서 난리 부르쓰길래 내가 그때 너랑 했던 통화 말했거든. 그러니까 또 별말은 안 하더라? 진짜 나도 의문이다. 왜 그렇게 너한테 집착하는지. 너랑 그냥 같은 중학교 나왔을 뿐인데 말이야. 제 결혼식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저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동창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소식을 궁금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 전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이 바빠 결정한 일이었죠. SNS를 하게 되면서 소소하게 일상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 저격 글인 것 같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글 봤어? 와, 이주연 진짜 대단하다. 네가 올린 글 정반대로 올렸잖아. 너 저번에 자꾸 네 SNS 걔 들어오는 거 같다고 말했었지? 진짜 사실인가 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가 적은 글을 반대로만 적어서 올렸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는 하다하다 네가 전업주부 하는 것도 부러운가 보다 정말. 결혼도 안 한 애가 왜 그런 글을 쓴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네. 내가 아이들 오로지 내 손으로 돌볼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올리니까 걔가 뭐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올린 거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애가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랬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뿐이라고. 근데 보면 궁금한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 뭐.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얘 좀 이상하게 올린 거 맞는 거 같지? SNS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전 바로 SNS 친구 공개로 바꿔버렸어요. 우연히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더 이상 그 동창과 연결되고 싶지도 않았죠. 몇 달 후 갑자기 그 동창은 저에게 SNS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직접 친구 신청을 하니 웬일인가 싶어서 바로 수락을 했어요. 수락해보니 그 동창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저와 같은 예식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홀 같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가장 비싼 라인으로 입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너무 기가 막혀
전 그 동창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정말 몇 년 동안 너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서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내 소식 자꾸 물어보고 거기다가 웨딩샵이나 홀도 나랑 같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 이유가 있는 거야? 나한테 기분 나빴던 게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어.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네가 하도 아니라고 해서 못 물어봤거든. 너 무슨 도끼병 있니? 네가 잘나서 내가 널 쫓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내가 말했잖아. 그냥 겹치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할 말 없을 때 네 얘기 그냥 좀 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웨딩홀이며 웨딩드레스샵이 얼마나 많은데 너랑 똑같으니까 이상하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니? 거기가 제일 고급스럽고 잘하는 곳이니까 선택한 거야.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적힌 글들은 뭔데? 수준 맞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둥, 배 아파 죽겠지라는 둥, 나 들으라고 적은 글 아니야? 몇 년 전에 결혼했고 거기서 낮은 라인으로 계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결혼식을 한 건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 바빠서 이런 거 못 갖추었겠다고 한 거 그거 나보고 한 소리 아니야? 거기서 결혼한 친구가 너뿐인 줄 아니? 그리고 나 너 거기서 결혼한 줄도 몰랐어. 아 참, 너 얼마나 결혼하는 거 숨기고 싶었으면 동창들한테는 아무도 소식 안 전하고 비밀 결혼했니? 뭐 어디 팔려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너 걱정돼서 주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애들 어디 맡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니? 보니까 아등바등 애 보는 것 같던데 너도 그니까 남자 잘 만났어야지. 아 그리고 우리 중학교 동창회 할 건데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할 거거든? 네 남편도 이참에 소개해주는 건 어떠니? 기다리고 있을게. 발뺌하는 동창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침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는데 친구는 왜 그 동창이 유독 나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이주영 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 남자애 알지? 왜? 너 고등학교 가서도 사귀자고 엄청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 이주연이 그 남자애 엄청 좋아했었대. 고등학교도 그래서 걔랑 같은 것 같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남자애가 너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이주연이 엄청 싫어했다더라고. 웃기지? 근데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희 부모님이랑 이주연네 부모님도 잘 아시잖아. 아마 엄청 비교하고 그러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게 2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는 거야.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중학교에 이름만 알고 있었던 애였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부모님이랑도 더 이상 안 만나신다고 하더라고. 그럴만도 하지. 아버님도 주연이 아버지랑 동창이었잖아.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너랑 주연이도 동창이고 아무래도 비교가 됐겠지 뭐. 아무튼 내가 너 남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길래 그냥 대충 말해줬거든? 근데 걔가 엄청 좋아하던데? 자기 남편은 스펙 짱짱하고 좋다면서. 이걸 또 뭔 소리 할진 모르겠네. 동창회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안 할는지. 수십 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동창은 직접 부부 동반 동창회를 연다고 했죠. 이때는 저에게도 직접 연락을 해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길래 저러나 싶어 전 이번 동창회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된 동창 모임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그때 그 동창이 자기 남편을 소개했어요. 애들아, 여기 우리 남편. 오늘 진짜 바쁜데 그래도 내 친구들한테 인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왔어. 우리 남편 검사야.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 잠깐 자리만 하고 갈 거야. 다들 인사해. 아, 은미 너도 왔네? 난 너 여기 얼굴도 못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남편도 같이 왔니? 보니까 그냥 혼자 온 것 같은데. 왜? 같이 오지 그랬어. 아, 좀 늦을 것 같대. 어쨌든 결혼 축하한다. 웬일로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동창회 꼭 참석하라고까지 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긴 하네. 그나저나 네 남편 검사라고? 어디? 어디 검사인데? 너한테 말하면 알기나 하니? 왜? 검사백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 은미 자존심 다 버렸구나? 하긴 네가 중학교 때나 잘났지. 지금은 뭐 그냥 가정주부니까. 그래도 동창 이름 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은미 너는 부모님끼리도 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우리 남편이 좀 바쁘긴 한데 내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뭐 그런 힘 필요한 게 아니라 검사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리고 너 왜 자꾸 나 그렇게 무시하니? 여기 자리도 나 이렇게 무시하려고 만든 거야? 굳이 남편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건데? 네가 무시할 게 있어야 무시를 하지. 너는 어차피 나랑 급이 안 맞잖아. 2년 서방 월급 200 안 된다는 소문 있던데? 설마 그 나이 먹고 진짜 200도 못 버는 건 아니지? 이혼이라도 준비하려고? 근데 검사는 그런 거 안 보고 변호사 찾아가야지. 남편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국선 변호사 알아봐 달라고 할 테니까 돈도 없을 텐데 국선으로 찾아봐. 그때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오자 동창 전체가 제 남편에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죠. 거기다가 그년 남편 눈마저 넙적 엎드려 인사를 했어요. 동창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는데 동창 남편의 태도에 난리가 난 건 동창뿐이었어요. 왜 그래, 여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당당해도 돼. 여기 남편 뭐 별거 없어. 어디 뭐 사무실 다닌다던데.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 동창이라고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때 말했지? 나 개무시하는 애가 쟤야. 우리 결혼할 때 뭐 자기 따라하느니 어쨌다느니 했다는 애. 남편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이 그렇게 먹어서 일진놀이 하고 싶어?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여기 동창회 참석한다길래 가면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동창회까지 신경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최 검사님,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원래 동창회까지 다 참석하는 건 아닌데 여기 이쪽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와이프가 부부 동반이라고 하길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와이프를 좀 괴롭히는 동창이 있다더라고요. 가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온 건데 혹시 최 검사님 와이프 분인가요? 사실 남편의 할아버지는 지청장이셨고 시부 역시 검사장을 하셨던
검사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결혼식도 소소하게 했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창 남편이야 남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지만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동창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면서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동창에게 별거 선언을 했다고 해요. 동창은 자기 부모님 귀에까지 동창이 사건이 들어가서 친정에도 못 가고 있다며 저에게 한 번만 좀 해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 연락이 왔었죠. 내가 진짜 미안해. 솔직히 어릴 적부터 너랑 비교당하는 게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거 같다는 소식 듣고서는 널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 한 번도 너랑 제대로 얘기 안 해봤는데 난 속으로 너 질투하고 시기했어. 중학교 때도 나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도 널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널 칭찬하니까 그냥 네가 싫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게 얼마나 지난 얘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릴 때야 어려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어른이야. 어린애들이 아니라고. 애초에 네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너 그 자리도 나 무시하려고 만든 거잖아.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듣기로는 네 남편 직장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친구들도 네 남편에 대해서 말도 안 해주고 모른다고만 하니까 그냥 변변치 않아 그런 거구나 싶어서 이번만큼은 내가 너보다 잘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해명해주면 안 될까? 그냥 친구끼리 장난한 거라고. 장난? 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내가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 너는 끝까지 너만 아는 이기적인 애야. 그렇게 잘난 남편, 부모, 너까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 왜 너보다 못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뒤로 들려온 소식으로는 별거 후에 아마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어요. 중학교 동창들도 그때 사건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질투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에게도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마음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창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답니다. 얼른 그 불쌍한 마음을 풀고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 따로 나와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일을 할 때만 과수원에 나와 시부모님을 도우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는 걸 꺼려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신 행동들에 대해 감사해서 남편과 함께 가수원 일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가수원 일을 돕기 시작하긴 했지만 문제는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관심 가져주고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힘겹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가수원집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부모님을 도우면서 시댁 생활을 하던 도중 저에게는 이쁜 아이가 둘이나 찾아왔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몇 년간은 정말 잘 지내왔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댁에 들어오기로 결정 내린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연은 도심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수 언니를 하다가 시부께서 갑자기 뒷목을 접고 쓰러지셨고 급성 뇌출혈이 찾아오셔서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때도 넓은 가수원에 흩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시모가 시부 옆에 항상 붙어서 일손을 도왔었지만 그날 하필 시모가 다른 볼일이 있으셔서 시내에 나가셨었고 무리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려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멀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쓰러지신 시부를 발견하지 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뒤늦게 시부를 발견한 남편이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시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때마침 볼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시모는 양손에 들고 계셨던 물건을 떨어뜨리시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매번 시부의 건강을 위해 챙겨드렸던 장어즙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 찾으러 가셨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한동안 시댁 집안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시부가 세상 떠나신 이후부터 시모의 성격 또한 많이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시모의 모습이 저희 부부는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시부가 떠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해 잠시 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저희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가족은 서로 뭉치고 헤쳐나가다 보면 빛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모는 노력하고 있는 저희를 봐주려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무조건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집안일이 이렇게 서툴러서야 되겠니? 도대체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애만 싸지르면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맨날 애 핑계 대면서 과수원 일은 전혀 안 하려 들잖아? 빨리 나가서 우리 아들 일손 도와주지 못해? 어머님, 저 지금 애들 씻기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때 되면 밥 차려야 되고 애들 씻기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한 다음
남은 시간 과수원에 나가서 모자란 일손 돕고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과수원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님 히스테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뭘 예전으로 돌아가?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내 아들 총각 만들기 싫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 그동안 좋게 얘기하고 잘 대해준 건 전부 다 너를 과수원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네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야. 일 다 봤으면 세탁기 돌리고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뭐 하시게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좀 바깥 바람 좀 쐬시고 동네 분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짜증만 늘어가시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이도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 막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거든요.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 하셨고 그런 모습이 이골이 났던 저도 시모의 말에 반박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를 대하는 감정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위기가 흘러가면서 시모와의 대화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과수원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고 들어오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낡았다면서 힘들게 돈 벌어도 그릇 하나 새 걸로 들여오지 않는다며 시모는 식기들을 현관 앞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남편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빼앗았고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오자마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을 못 봤는지 저희한테 달려왔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이들의 발에는 깨진 접시의 파편으로 인해 상처가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발에서 출혈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곤 당황하셨는지 뒷걸음질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참아왔던 남편은 폭발을 하고 말았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다행히 아이들의 발바닥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 겁에 질렸던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겨우 재운 다음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시모의 방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엄마의 히스테리를 전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서로 얼굴 붉히며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지. 맨날 이 사람만 보면 얼굴 붉히면서 화부터 내시잖아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너무 무섭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거면 저도 이제 과수원 일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하신 행동을 보면 저희가 따로 나가 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이 사람한테 막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애들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얘가 태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지. 꼭 내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면서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이 과수원도 전부 다 팔아버려. 나는 뭐 이런 일 하고 싶은 줄 알아? 세상 떠난 너희 아빠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과수원 일만 하고 살았다고. 내 삶의 여행이라도 있긴 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걸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너 마음대로 해라. 과수원을 팔던 너희들끼리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던 알아서 하라고. 다 꼴보기 싫다. 어머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방금 하신 행동은 정말 위험했다고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잊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죄책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시내를 가지 않고 아버님 옆에 계셨다면 지금쯤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님이 시내를 다녀오신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괴로워하시는 거 몇 번이나 봤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랑 어머님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다가 우리 가족 전부 무너질지도 몰라요. 심하면 아버님 곁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오열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시부에 대한 그리움을 온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시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네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권했지만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입원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셨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키워준 어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들어? 너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뒀을 것 같아? 이제 네 마누라랑 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시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결정이 좋아서 했겠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고요. 어머님만 변하시면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털어버리고 저희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난리를 치고 계세요. 나는 정신 멀쩡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둥 얘기하면 그땐 우리 모두 저 세상 갈 줄 알아.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몬은 절대 입원하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계획대로 결국 시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시모는 입원을 하게 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게 되었네요.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평생 시부모님 밑에서 운영하던 과수원을 정리하고 한동안 시모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시모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간절히 원하며 정신병원에 면회를 하던 어느 날 시모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걔가 글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맹하게 생겼던지. 며느리로 들어오면 쉬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정말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는데요. 무조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는 봐줄만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곤 정말 몰랐네요. 힘 좀 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물살이라 근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방이라서 속빈 강정이었다니까요. 시골에선 생활해 본 적 없다고 애처럼 눈물을 찔끔거리는데 아유 얼마나 속 터지던지.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약까지 복용하는 거 보고 복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보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국 정신병원에 이 꼴로 입원하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키운 자식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것도 며느리가 뒤에서 속삭거려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저번에 하는 짓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소리 했거든요. 그러다 접시를 깨트렸는데 그걸 손주들이 밟아서 살짝 상처가 난 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를 여기로 억지로 입원시켰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까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세요?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최대한 빨리 마음 추스르고 저희 예전처럼 웃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평생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다니셨던 좋은 곳 구경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털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과 둘이 살면 몰라도 너랑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꼴 보기 싫은 얼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병원에 올 거니?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럼 나도 심적으로 편해지고 앞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평생 네 면상 안 볼 거니까 생각 잘해야 될 거야.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점점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분간 병원을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듯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자마자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게 되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모를 지켜보던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뒤이어 남편이 병원에 도착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정밀검사 진행을 위해 정신을 차리신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모는 제가 찾아와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뿐이라며 저만 사라지면 된다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투덜거리시면서 정밀검사를 끝낸 시모는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며 커튼을 치셨고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온 남편은 닫힌 커튼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모는 저와 당장 이혼하고 둘이서만 살자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닫혀있던 커튼이 쳐지던 그 순간 화들짝 놀란 시모를 바라보며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시모 인생에 날벼락이 치게 되었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병실에 앉아 거의 없을 만큼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 괜히 나 겁주게 하려는 거지?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런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다시 잘해줄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엄마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의사도 고개를 흔들 정도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도 건강검진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말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이게 뭐예요? 만약 그때 발견이 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요. 엄마 지금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어요. 크기도 4cm가 넘었고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 치료는 소용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당장 수술을 한다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길면 3달이고 짧으면 1달이라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시모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신변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모든 결정은 시모께 있었어요. 병원에서 조금의 기적이라도 바란다면 항암 치료와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걸 원치 않으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정리를 하셔야만 했죠. 시모는 한참의 고민 끝에 항암 치료가 아닌 주변 정리를 택하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는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과수원을 둘러보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해버리신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떨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곁에서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시던 모습은 사라지셨고 온몸에 기력이 없어 보이셨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진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까먹기 마련이죠. 지금의 순간을 감사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신 시모는 많은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와 결혼을 하시고 한평생 과수원을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추억이 담긴 가수원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혼자 외롭게 걷고 계신 뒷모습을 보니 너무 작아 보이셨고 한편으론 저희가 시모에게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가수원을 걷고 계신 시모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시부가 함께했을 때 서로 웃으며 행복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수원을 걸으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곤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희도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네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못살게 굴었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희들한테 표출된 것 같구나.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괴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만들어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말았단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희들만 보면 계속 세상 떠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린 거고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아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미련하게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수원 일을 마치고 배고프다며 먼지를 털면서 들어올 것만 같고 자다가 눈을 뜨면 내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 것 같아 매 순간이 너무 괴로웠었다. 둘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내 짝을 잃게 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괴로움들을 너희들한테 표출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도 이제 곧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남은 시간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마음을 털어 놓으셨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너무 괴로웠고 저희들만 보면 언제나 함께했던 시부가 계속해서 떠올라 시모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시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는 남은 기간을 시부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보내셨네요. 남편은 여행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저희와 손주들을 보며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 눈에 담으려 하셨어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낸 손주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할머니가 미안했다고 안아주셨네요. 그때 시모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지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슬픈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의사가 말했던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피곤하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 모습이 저희들에겐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고 한참 동안 집안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무의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헐뜯기보단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이라도 해준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고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홍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무난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4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님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경 쓰인다면서 시숙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숙은 남편한테 형님이 저에게 쌓인 불만들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건너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시댁 식구들은 굽신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었네요.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왜 다른 식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직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곧 있으면 54억 상속받게 될 사람이야.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하려는지 알아? 내가 지고 있는 게 많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빚까지 전부 갚아드리기로 했거든. 그러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없나 봐? 그럼 저도 형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54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됐으니 저도 형님 눈에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네요. 제가 그래서 형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잖아. 동서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사는 성격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주버님께 전달해서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거지 형님 비위 맞추러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하시던 저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54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많은 걸 대우받길 원하는 형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저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네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던 형님은 잠시 뒤 방에서 나가버렸고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옴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고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의 표정을 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 아들한테 대충 들었을 텐데. 네,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에 빚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그걸 형님이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당연한 제 권리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집의 똑같은 며느리고 뭐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강압적이고 제 위에 군림해서 저를 돈으로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굽신거리며 형님한테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좀 이해해주고 큰애 기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잖니.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막내고 마음도 훨씬 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큰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 너도 힘들어도 큰애 앞에선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삐딱하게 나갈 필요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낸 뒤 방으로 나오자 형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지 방에서 나온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형님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면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마음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좀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던 형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면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분명 가족 전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도 얘기해봤는데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입 한 번 다물면 평화라고 최대한 조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문제 있는 태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서, 내가 분명 지난주 수요일 잠깐 우리 집에 들르라고 했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형님 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서가 내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혼났다고. 이번에 안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를 땐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만간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아는 지인 싹 다 부를 건데 와서 음식 좀 해줘. 형님 집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요즘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토를 달고 있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어머님,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토를 단다니까요. 영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만 조용히 해라.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길 어머님이 뭐하러 가셔서 고생을 하세요. 형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형님은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함께 동승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만 겨우 숨이 붙어 있으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형님이 삐딱하게 나와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겉으론 저래 보여도 불쌍한 애라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게 몰아가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할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제가 설레발치면서 나설 필요는 없었고 괜히 형님의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 같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얼굴 봐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저희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형님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주말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자 괜히 제가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형님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삶도 참 딱했었어요. 형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과 싸우게 되었고 숙소에서 뛰쳐나간 동생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형님의 부모님께선 모든 탓을 형님에게 돌렸던 거였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형님은 부모님께 미움이 박히게 되면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님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형님이 54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우셔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집안 문제이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한계가 있었고 형님의 행동들이 가족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자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던 형님도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말 살 것 같았는데 형님이 발을 들이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침묵을 지키던 형님의 한마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동서한테는 저기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름용 혼이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니의 이불은 저 주셔야죠.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은 위에 있는 이불들이 손상되지 않게 깔아놓은 거라 많이 해져 있고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첫째 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위털 이불 내어주잖니. 작은 며느리는 거위털은 아니더라도 두꺼운 이불은 덮고 자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자라. 동서가 뭘 잘했다고
몸따시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보인 행동 잊으셨어요? 형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장롱 밑에 깔려있던 이불은 동서 전용으로 주세요. 만약 재화가 다 풀리기 전까지 저 몰래 다른 이불 내어주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말을 들으셔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시죠? 동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장롱 밑에 깔려있는 이불 가지고 가라니까?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엄마, 형수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랑 서방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건 좀 내와주세요. 아까 전 좀 붙였다고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어깨 안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형님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순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솔직히 형님이 시부모님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왜 아버님, 어머님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 54억이 형님한테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형님한테 54억이 상속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막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형님한테 가족이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도와가며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난 행동을 보일 바엔 차라리 인연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롱 밑에 있던 혼입을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위털 이불도 아버님, 어머님 덮으시는 건데 형님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머님한테 안마를 해달라고요? 전 부치는 거 젓가락으로 깨짝깨짝거리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고생은 어머님이랑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방 안에 펼쳐진 거위털 이불 다시 어머님 방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은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지만 형님 방으로 들어가 거위털 이불을 들어 시부모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하자 그런 저를 보고 있던 형님이 거위털 이불을 빼앗으면서 어딜 가져가냐고 거위털 이불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님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가족들 전체가 저와 형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로 거위털 이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순간 이불은 순식간에 둘로 찢겨버렸고 이불 속에 있던 많은 거위털들이 공중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시모는 찢긴 이불을 보며 경악을 했고 형님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신 시모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아끼는 이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고 엄청난 화를 내셨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도 너처럼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네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이젠 아주 이 집안의 왕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거위털 입을 내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작은 며느리한테 해진 혼이불을 주라고 손이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꼭 참았다. 명절이고 서로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위털 이불을 두 동강 내버려? 빚이야 어차피 천천히 갚아나가면 결국 다 갚기 마련이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낼 줄 알아. 오냐 하니까 아주 가족 모두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라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려던 시모가 분노를 터뜨리시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던 형님은 시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바닥에 흩어진 거위털들을 전부 주워서 형님의 입에 마구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모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으셨는지 제가 알던 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모 좀 말려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고 저희는 겨우 시모와 형님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늘과 실을 가져오셨고 두 동강 나버린 이불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형님 앞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실을 주워들어 찢어진 이불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흩어져 있던 거위털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형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어느 정도 숨을 고르셨는지 다시 입을 여셨네요. 그리고 시모의 한마디에 형님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니? 나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을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웃어도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주어진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애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아가가 들어온 이후부터 질투를 느낀 건지 너는 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너는 내 앞에선 알겠다고 해놓고 작은 애한테는 그동안 네가 과거에 받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보복 심리라는 거야. 네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만큼 약자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던 거잖아. 저번에 작은 며느리가 너한테 말실수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따로 찾아간 적 있었지? 최대한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명절날 얼굴 보자고 좋게 헤어졌는데 결국 너는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네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누굴 탓하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불은 꼭 전부 수선해 놓고 가라. 찢어진 이불처럼 너와 나의 인연도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수선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해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모는 가족 전부 방으로 들어가라며 거실에 형님 혼자 남겨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방 안에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과거의 비슷한 아픔 때문에 보듬어 주려 했지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시모는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부모님 방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집 밖을 나섰고 시모는 아주버님을 불러 형님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어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소식을 기다린 저희한테 아주버님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형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고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려 하시자 저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라 가려 하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는데 54억이라는 상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형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속고만 살아왔던 거였네요. 형님은 잘못했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결국 밝혀질 게 뻔한데 왜 속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형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을 꾸몄던 형님의 모습을 보곤 가족 전체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가족 전부 시모의 뒤를 따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찾아가 몇 시간씩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버님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과거의 아픔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